네, 진화심리학 제7장 양육 문제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어떠한 전략으로 번식을 하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문제가 이전 장까지의 문제를 다룬 거였다면, 지금 제7장은 양육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심리적으로나 발달 심리학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적으로나 뭐 발달 심리학은 다른 문제겠네. 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가? 라는 주제, 나는 좀 꽤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지만, 좀 생각해봤을 때, 다른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왜 하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 그러니까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진화하게 됐는가? 그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이번 챕터에서 다루려고 해요. 우리 좀 주변에서나 혹은 본인이 자랐던 가정에서나 보면은 대부분 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헌신적인 보살핌을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아마 친구들이나 내 자신의 경우를 보거나 혹은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 여러 상황들을 다 보더라도 어머니가 되게 따뜻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어떻게 진화심리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제공됩니다. 구성 불확실성 가설하고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왜 어머니가 더 헌신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성 불확실성 가설은 그 말 그대로 부성이 불확실성하다는 거.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이름 붙여지긴 하지만, 저 자식이 진짜 내 유전자를 통해서 내가 직접 짝짓기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이에요. 아니, 가설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헌신적이다. 아버지가,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식에게. 왜냐면 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마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조금 더 방만하게 아이를 기르려고 하겠죠. 그런 게 부성 불확실성 가설이고,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은 내가 애 더 보살필 시간에 다른 이거 원시인들, 뭐 원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현대인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걸 텐데, 내가 이 애를 더 보살필 시간에 다른 짝짓기를 해서 더 번식 성공률을 높이겠다. 내 적합도를 높이겠다. 그런 입장이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입니다. 이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칠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은 이 나머지 아래 이하의 내용들에 따라서 좀 부연이 될 겁니다. 부모 양육 행동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일단 아이와 유전적 근연도가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할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의 보살핌을 생존과 번식 성공으로 전환하는 아이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아이한테. 아예 너무 그냥 골골대고 건강도 그냥 아예 그냥 안 좋고 너무 건강이 너무 나쁘고 그냥 병치레를 하는 그런 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그런 식의 마인드라는 거죠 아마.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쓸 수 있는 자원의 대체 용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 내가 다른 짝짓기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더 나은 진화적인 좀 대체 용도가 많다면 혹은 내가 매력적으로 생긴 남성이라거나 그런 식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많다면 대체 용도가 많다면 자식에게 투자하기보다 그쪽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다. 이런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거칠게 얘기한 거고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그 경험적 증거들이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유전적 근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를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잘못 말하면 이게 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가난함과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교육을 덜 받았거나 그런 거 다 떠나서 계부모라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양부모, 이 사람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양부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건데 계부모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동학대의 가장 큰 그 위험 팩터로 통계적인 요소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어서 애를 학대한다. 뭐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애를 학대한다. 이런 요소 때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커다란 통계적 요소가 계부모라는 것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연구한 사람은 마고 데일리하고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연구를 한 건데 대표적인 이쪽 분야에서 좀 대표적인 연구자예요. 어떻게 계부모가 아이의 학대와 얼마나 큰 영향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뭐 여러 진화심리학의 여러 좀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이 사람이 좀 많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부 자식보다 유전적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확신이 작은 그런 아버지는 유전적 연관성에 100% 확신하는 어머니보다 자식에게 투자를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약간 뭐 사소한 예시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보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갓난아기 키우는 걸 볼 때 야, 아버지 아빠 닮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애가 엄마 닮았네 하는 경우보다 직접 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아버지를 닮았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마냥. 그래서 이거 추정상의 아버지에게 이게 실제로 친자인지 친자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정상의 아버지한테 확신을 조금 더 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기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빠 닮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들이 물론 그렇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아빠한테 확신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실제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하게 된 거 아닐까. 물론 무의식적으로는 좀 발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실제로 얘가 어, 다른 소위 말한 정절을 깨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정사를 나눠서 아이를 키우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의식적으로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 이런 조금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아기 이미지를 바라보는 걸 더 좋아하고, 아기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을 더 잘 인식하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맹, 사회적 연결망을 맺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동 육아까진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위험에 빠질 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조금 더 보살필 수 있게 서로 이렇게 보살필 수 있게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화된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원시인들이나 어떤 오지의 여러 민족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일단 아이와 유전적 근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한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쭉쭉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불확실성 가설까지 아마 이 아이와의 유전적 근연도 예시는 구성 불확실성 가설을 좀 지지하는 사례겠죠. 근데 이 얘기도 되게 재미나고 뭔가 진화적으로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아이와 유전적 근연도가 중요하고 계부라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엄청난 커다란 요소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아이를 키울 때 계부모들이 양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낙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사실이긴 한데 그런 통계적 경향성이 어, 좀 그렇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좋은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계부모, 양부모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건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양육, 입양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이 어떻게, 양부모들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낙인 효과만 더 강요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이긴 한데. 부모의 보살핌을 생존과 번식 성공으로 전환하는 아이의 능력.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실이죠. 건강하고 번식 가치가 높은 아이는 불구이거나 아프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번식 가치가 낮은 아이보다 부모의 긍정적 관심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느냐? 물론 다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통계적 경향성이 있대요. 이런 팩터에 따라서 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위험이 높은 아이에게 건강이 많이 나쁘거나 번식 가치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한테 투자를 덜 하는 대신에 위험이 낮은 건강이 많이 건강이 좋은
비교적 그런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 이론의 좀 연장선상이 되겠죠. 근데 자원이 넉넉한 어머니들은 위험이 낮은 아이보다 위험이 높은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특히 원시 시대 때는 대부분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플라이스토세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대부분 번식 가치가 낮은 아이들, 건강이 많이 부족한, 많이 나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고 실제로 막 우리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뭐 그런 얘기 그런 시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 남자 아이한테 더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어, 남자아이도 그렇고 조금 더 노동력이 될 만한 아이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어, 건강하지 못한 애한테는 투자를 좀 덜 하는 정말 막 쓰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좀 얘보다는 쟤한테 좀 밥을 더 많이 줘야겠다 이런 막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원이 넉넉한 어머니들은 그래도 건강 위험이 좀 높은 아이에게 좀 투자를 더 많이 한 경향이 있다. 그런 걸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을 생존과 번식 성공으로 전환하는 아이의 능력. 이것도 어, 이런 것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데 좀 영향이 미쳐지는가. 그리고 왜 이거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거 어머니와 아버지 그 관계보다 조금 독립적으로 부모와 아이 이 대립항 사이에서 얼마나 아이에게 더 많이 베풀 것인가 그 문제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의 대체 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짝짓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이 이 아이한테 자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 외에 좀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가능성이 좀 많다면 아이한테 좀 투자를 덜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짝짓기에 노력을 돌릴 기회가 여자보다 더 많은 남자는 자식에게 직접적인 부모의 보살핌을 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가치가 높은 남자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지위에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할렘이라고 하죠. 되게 여러 여성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의 노인, 아주 매력적인 남자, 혹은 스스로 생각하는 바람직성이 난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가치가 높은 남자는 짝짓기 노력을 늘리는 반면에 부모의 노력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애한테 투자하기보다 조금 더 섹스를 더 많이 하고 성관계를 더 많이 가져서 조금 그냥 번식 씨를 뿌린다 그냥 그런 쪽으로 치중하겠다 이런 용도인 거겠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그 고전의 일화나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그 사례는 없지만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들의 경우에 애를 많이 잘 돌보기보다 바람 피울 가능성이 확실히 좀 더 높았던 그런 일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까지 자원의 대체 용도 가능성이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좀 빼더라도, 이 아이와의 유전적 근연도는 부성 불확실성 가설을 지지하고, 부모가 자식에 쓸 수 있는 자원의 대체 용도,
가능성에 대한 요소는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을 좀 지지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 경험적인 사례들, 연구들로 인해서 좀 지지가 됨으로써 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원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성 불확실성 가설 때문에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훨씬 더 애한테 더 잘해준다. 손자, 손녀한테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뭐 이기적 유전자라는 리처드 디킨스의 책을 봐도 그런 가설이 그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가 저는 없는 채로 자라가지고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조금 어린 나이에 이르시고 하셔서 전 친할머니밖에 없는 채로 자랐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할머니가 조금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현상적인 거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부성 불확실성 가설 때문에 그렇다고 진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자신의 엄마가 그러니까 자신의 외할머니는 자기 자식, 딸이 확실히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100%에 가깝게 거의 100% 그냥 100%죠. 100% 가까운 게 아니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녀나 손자는 그 엄마가 자기가 확실히 낳았다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낳은 손자 손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누구보다도 외할머니가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손자, 손녀를 보살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대부분의 진화 심리학자들이.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것들이 더 설명이 되고 설명의 폭이 더 넓어진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통계적으로도 계산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면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 양육 행동의 진화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충분히 이렇게 설명의 폭이 더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의 체계들이 적어도 이 양육에 대한 체계들이 그리고 부성 불확실성 가설이라는 그 체계가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느냐. 우리 이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 이론을 채택을 할 때 계속 설명력이 좋고 예측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그렇냐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과학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성 불확실성 가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까지는 받아들일만 하고 몇몇 얘기는 너무 오버 아닌가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좀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진화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관점이 있고, 부모로서의 관점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관점이 있어서, 다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유전자가 얼마나 더 많이 퍼지게 되는지, 물론 생각을 한 건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유전자가 얼마나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하고,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유전자가 얼마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좀 보면은 재밌는데, 이거는 다음 장 친족장까지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가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끔 자궁 속에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컨대 태아를 자연 유산시키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나이를 먹어가면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의 가치보다 부모가 생각한 자식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엄청 늙으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번식을 할 수도 없고, 부모가 또 엄청 늙으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뭘 해준다고 해. 진화적인 이득이 일단 없는 거,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부모가 생각한 자식의 가치는 얘가 일단 자식이 나이가 엄청 많이 들지 않고 좀 적당한 청년까지가 됐다고 쳤을 때, 그 자식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번식도 할 수 있고, 더 오래 살아서, 자기가 더 오래 살아서 번식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린 형제가 생기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특히 반쪽 형제가 생기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것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진화이론.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와 자식은 배우자 선택과 짝짓기 전략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이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자간증에 관한 경험적 증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임신한 어머니를 봤을 때, 굉장히 태아와 산모는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상도 있을 수 있는데, 실상 달라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요. 부모와 태아 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태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이거 좀 책을 보시면, 책이 혹시 있으시면 좀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태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 유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연 유산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361쪽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임신 초기에 수정란 중 최대 78%는 착상에 실패하거나 자연 유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부분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엄마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생각이 있어서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엄마의 생리적인 측면이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채면 얘를 이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는 거죠. 뭐 실패시킨다거나 자연 유산시킨다는 거니까 죽이는 건데, 이게 그런 식의 태아 염색체 이상이 생겨서 좀 불굴하거나 좀 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오래 살기 힘들고 번식하기도 힘든 그런 아이를 태어나게 해봤자,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 선택이 그런 기제를 산모와 태아 간의 관계에서 좀 진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래서 자연유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게 된 경우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유산 중 대다수는 임신 12주째 이전에 일어나고 상당수가 첫 번째 생리를 거르기 전에 일어나서 많은 여자는 자신이 임신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유산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태아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태아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태아의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HCG라는 거를 어머니의 혈액 속에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태아가 착상된 채 머물러 있게 도와주게 합니다. 생리를 하면 이렇게 쓸려 나가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자연유산이 되거나 착상에 실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태아가 보내는 이 HCG가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면 굉장히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좀 막게 되고 자연유산도 좀 막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치열하고 냉혹한 자연의 세계가 자궁 속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산모와 태아는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조화로움 속에 이렇게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글의 무서움, 정글의 냉혹함이 태아와 산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자궁 속에서부터. 산모는 태아를 죽이려고 하고 태아는 발버둥 치려고 HCG를 보내고. 근데 이 HCG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그리고 전자간증은 뭐냐면 HCG를 많이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전자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너 나한테 혈액을 조금 더 일단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 태아한테 더 많은 적당한 수준의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얘한테 적당한 수준의 영양분 공급하고 이러면 잘 자라겠지. 괜찮은 애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 전자간증은 뭐냐면 애는 엄마가 생각하는 적당히보다 더 많은 거 원하는 거예요. 태아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혈액에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혈액량을 공급하는데 근데 이 전자간증은 뭐냐면 태반 세포가 태아에게 공급하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어머니의 세동맥 근육을 파괴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요. 임신하면 많이들 겪는다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증상이래요. 그래서 임신할 때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죠. 전자간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둘 다 근데 비슷한 이유예요. 엄마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고 혈액을 보냈는데 애는 더 원하는 거예요. 혹시나 엄마 입장에선 자기 유전자의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2분의 1 정도 뭐 내 유전자의 2분의 1만큼 중요한 정도로 그런 걸 고려하고 참작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A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전자가 100%니까 그것보다 생각하는 것만큼 더 받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장의 친족 파트 8장에서 RB는 C보다 크다. RB가 C보다
클 때에만 자연 선택이 된다. 라는 그 포괄 적합도 이론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텐데, 일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더 많이 엄마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어서 영양분을 보냈는데 태아는 더 많이 원해. 그래서 혈액을 조절하는 세포를 파괴해요. 태반 세포가. 그래서 더 많은 혈액을 풀게 되고 엄마의 혈압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죠. 임신했을 때 대부분 생기는 증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예요. 더 많은 당분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당분을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서 엄마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싶었는데 더 많은 당뇨를 애가 원하도록 여러 호르몬을 조작하곤 하니까 태아 입장에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엄마는 더 많은 당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속에서도 더 높은 혈당이 흐르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돼서 임신성 당뇨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진화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거 혹시 보신 저번에도 많이 언급을 했던 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책을 보시면 어디 책이지? 어디 챕터지? 어, 4장인가? 그쪽 보시면 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이 진화심리학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책에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책에서는 좀 태생적으로 혈압이 높은 아이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많이 먹거나 뭐 성인성 질병이 성인 질병이 생길 만한 그런 식이요법을 하지도 않았고 식단을 취하지도 않았고 얘 그렇게 운동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왜 고혈압일까 싶은 그런 애가 있는데 뭐 특별히 엄마 아빠가 엄청 고혈압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임신을 했을 때 그 태반 세포를 파괴해서 이 혈액을 많이 유입하게 하고 고혈압을 유발하게 했었던 다른 임신 상황보다 다른 태아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고혈압을 유발했었던 그 태아의 경우에는 그 전자간증까지 많이 심하게 앓았던 산모의 자식의 경우에 이 고혈압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진화적 기원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이 가끔 자궁 속에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컨대 태아를 자연 유산시키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긴다.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인 줄 알았는데 자궁 속에서부터 정글의 내용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조금 길게 했고 그리고 가치가 적은 사람이 살해당할 위험이 더 크다는 가정에 따르면 성인 자식이 부모를 죽일 가능성이 부모가 성인 자식을 죽일 가능성보다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고려장이 물론 그 역사적으로 왜곡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고려장 뭐 현대판 고려장 맞죠? 굉장히 저기 무슨 이상한 센터 같은 데다가 맡겨두고 자식은 한 번도 잘 안 찾아가고 그런 경우 이게 어 내리사랑만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진화적인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커서도 부모님한테 잘하는 경우보다 자기가 자식이 생겼을 때 자식한테 그냥 더 잘하지 부모한테 잘하기보다는 자식한테 이쪽으로 더 쏠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상적인 배우자나 선호하는 짝짓기 전략을 놓고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딸의 단기적 짝짓기를 반대하는 딸 보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짝짓기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소위 정절을 지키는 딸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딸이 아무 남자나 성관계를 가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짝짓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충돌이 생기는데 그런 딸보호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로버트 트리버스 진화 이론으로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원과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라고 봤을 때 이 태아와 어머니 자궁 속에서도 우리의 그 끊임없는 붉은 여왕 효과 같은 거죠. 붉은 여왕 효과처럼 저번에도 붉은 여왕 효과 얘기했죠. 끊임없는 군비 경쟁.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하고의 갈등부터도 생긴다는 거고 정말 안타깝게도 계속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게. 태어나기 전부터도 자궁 속에서부터 어머니와 갈등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뭐 경쟁이 끊임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린 형제가 생기면 그들과도 갈등과 경쟁을 하게 되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성경에서도 에서와 야곱과의 그 평생 일생을 다투는 그 싸움이 유명하죠. 그리고 배우자 선택과도 결혼을 할 때 뭐 이건 수많은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우리 딸과 사귀지 말기, 결혼하지 말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가? 왜 그런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부성불확실성 가설과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와 연구는 어떤 게 있느냐? 아이와 유전적 근연도가 중요하게 됐었던 사례들이 많더라, 통계적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쓸 수 있는 자원의 대체 용도가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통계적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진화 이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이 진화 이론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된 태아와 어머니와의 갈등, 정글의 애호감, 그리고 형제와의 갈등, 결혼할 때도 생기게 되는 갈등,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양육 챕터의 커다란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들이 있었고, 왜 인간은 병에 걸리는가, 왜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이라는 게 왜 생기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태아는 어떤 대처를 하는 걸까, 좀 구체적으로 좀 이걸 보면은 더 재미난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좀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설명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들이 많다. 계속 뭐 매 챕터마다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발표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 할 거나 이야기 나눌 거나 생각을 나눌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